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역사가 새로 쓰였습니다. 네 번째 누리호 실전급 위성 13기를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시키고요. 또 지상국 교신까지 또 성공을 했습니다. 역대 누리호 중에서 완벽 비행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누리호 4차 성공의 의미와 5대 우주 강국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누리호.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예, 네. 어떤 발사체일까요? 네. 그 누리호라는 발사체 이름 자체에 누리라고 하는 뜻이 네. 세상이나 또는 우주를 그렇죠. 가리키고 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호 자체가 이제 우주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사체의 주요 임무라고 하는 건 위성이나 어떤 탑재 장비를 우리가 목표하는 고도에 정확하게 딜리버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무게를 어느 높이의 고도에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누리호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네. 그 파라미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올리느냐라고 하는 건 궤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태양동기 궤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태양동기 궤도라고 하는 건 그 주로 관측위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도고요. 그 적도면하고 위성이 이루는 궤도면이 약 98도 정도가 되는 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성이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궤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게 한 1.5톤급의 실용 위성을 한 고도 700km, 태양동기궤도 고도 700km까지 그 실어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이제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누리호의 총 중량이라고 하는 게 한 200톤 정도. 그다음에 높이는 일반 아파트의 한 16층 정도에 해당하는 한 47.2m 정도의 네. 높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호는 이제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단 로켓이라고 하는 건 1단, 2단, 3단에 엔진이 3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3번의 추진 이벤트, 추진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되겠는데 3번의 추진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하나씩 버리면서 네. 올라가는 네. 형태죠? 그래서 1단 같은 경우는 75톤급의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 돼 있고요. 2단이 75톤. 그리고 마지막 위성을 사출해주는 3단이 7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더 멀리 로켓을 보내기 위해서는 엔진을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매번 우리가 성능 좋은 엔진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75톤의 엔진을 클러스터링해서 조합을 잘 해야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4개 또는 5개, 6개를 클러스터링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호 4차가 이제 실험 단계는 마쳤고 상용 발사체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몇 가지 해주셨지만 발사체 차원으로 좁혀보면은 발사체 네. 차원으로 좁혀보면 어떤 핵심 성능들이 검증됐습니까? 총 13개의 위성, 네. 총 13개의 위성을 우리가 목표하는 고도 그리고 목표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투입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사체를 구성하는 1단, 2단, 3단의 주요 엔진이 우리가 목표하는 시간, 목표하는 고도에 그 정확히 연소가 예.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것들을 각 이벤트별로 발사체를 단 분리를 진행하면서 위성을 투입하는 거,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의 정확도를 가지고서 이런 모든 이벤트가 목표한 계획대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송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총 그 차세대 중형 위성이 한 500km 정도 되는데 이 위성을 비롯해서 총 13개의 위성이 탑재가 됐고요. 네. 그 13개의 위성을 우리가 목표하는 고도 600km까지 정확하게 실어 날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누리호 3차 발사보다 2배 많은 중량이고 목표 고도에 있어서는 50km가 더 높은 고도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네. 주요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누리호 이전에 뭐 이름이 비슷해요. 나로호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9시 앵커 할 때 아마 1차 때, 2차 때 한번 실무를 이제 취재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은 2013년에는 일단 발사 성공을 했어요. 당시의 핵심은 일단 로켓이 러시아 기술이었던 게 지금 저희가 되돌아보면 기억이 나고 나로호에서 이제 누리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발사체 기술이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완전한 독자 발사체로 발전해 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요걸 좀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사실 말하면 이제 나로우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없었으면 이제 누리호까지 갈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진화적 발전을 한 건데
결국에는 2009년 8월, 2010년 6월에 1, 2차 이제 발사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건 이제 3차 발사인데 이게 언제였냐면 2013년 1월이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차 발사했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로켓이 러시아사에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걸 우리가 사용했단 말입니다. 기술 이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어떤 동기가 되었고 누리호가 탄생했을 때 어떤 모티브가 됐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2010년부터 누리호 발사체를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우리 나왔고, 독자로 가야겠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2년이 걸린 이후에 2021년도 10월 달에 이제 1차 발사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정해진 궤도에는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발사 자체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은 10번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서 2022년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 2차 발사에서는 이제 안테나 등 우주 핵심 기술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성능 검증을 하는 그 성능 검증 위성과 그 다음에 1.3톤의 모형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쌓아 올리기 전에 이제 예행 연습을 한 번 더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톤 이상의 어떤 위성을 우주로 쏘아올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죠. 그래서 이 3차 발사는 2023년 5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위성 위주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1기와 큐브 위성 7기가 실렸어요. 이로써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힘으로 실용 인공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세계 10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결국에는 발사체와 위성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네, 쏘 올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스페이스 클럽에 클럽. 이름 우리가 멋있는데요? 가입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회 3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로켓을 만들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였고 이번 4차 발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어떤 전략적 이점을 가진 거예요. 결국엔 뭐냐면 누리호 성공은 정찰 위성을 국내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점에서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러시아와 우리 관계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제 정치의 그렇죠. 어떤 그런 실시간대 변하는 그 급변하는 이유 때문에 안 돼, 못 살 수 맞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리 위성 보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기술자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발사의 성공은 진짜 전략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 3차에는 시야가 확보된 저녁 시간대에 이제 발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벽에 했어요. 1시 네네. 13분? 네. 깜깜하잖아요. 네. 왜 이때를 선택을 했을까요? 발사 시간대를 결정하는 건 네. 우리가 투입하려고 하는 위성의 주요 임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 관측을 하는 즉 카메라를 탑재된 위성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를 탑재된 위성이 한반도를 지나갈 때 낮 시간이어야 됩니다. 밤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촬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성의 주요 임무하고 발사 시간대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그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라고 하는 게 주 임무 탑재체가 되는데 이 부분의 임무를 살펴보게 되면 우주 자기장이나 플라즈마를 측정한다거나 오로라를 관측한다거나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로라를 관측하려고 그러면 뭔가 위성이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남에서 북으로 지나갈 때 대략 시간대가 오후 한 저녁 12시 50분 예. 정도 돼가 가장 오로라 측정이 용이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로라.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흥 나로 발사장이 있는 쪽, 누리호 발사장이 있는 위치,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새벽 한 1시 13분에 발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오로라를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그 시간대에 위성이 통과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심야 발사를 정했고요. 특히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낮보다는 새벽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바람의 변화나 온도의 기상 상황 변화, 같은 네 거. 이런 예. 기상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심야 발사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는 주간 때든 야간 때든 언제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할 수 있다. 시간대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호 4차에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실렸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일을 하는 위성인가요? 그 차세대 중형위성 1호하고 2호가 발사가 됐는데 이 1호하고 2호 같은 경우는 지구 관측 임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임무 또는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한 탑재체를 하고 있고요. 어떤 플라즈마나 자기장의 환경 변화 관측이라든가 또는 오로라나 대기강을 관측한다든가. 그리고 좀 특징 있는 게 바이오 캐비넷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바이오 캐비넷. 네, 이 부분에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무중력 환경이기 때문에 이 무중력 환경에서 어떤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 이 줄기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는 좀 생물학적인 부분까지.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주 산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연결이 다 되네요. 오래 네. 살아야 되겠네요. 네. 정말. 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아까 뭐 오로라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어떤 부분도 오해할 수 있어요. 오로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로라를 구경하러 올라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관측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이제 중형 위성 3호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제 모듈들이 탑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이오 캐비넷.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주용 대기관 관측기로 로키즈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 플라즈마 자기장 분석기인 IMMap이라고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제 로키즈는 뭐냐면 넓은 곳을 보면서도 이게 그 세밀하게 이제 지형을 다 분석하고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이번에 올라가서 제가 듣기로는 700km 정도까지 폭을 가지고 다 이제 관측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하나하나씩 다 볼 수 있는 것까지 검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키즈가 아까 말씀드린 오로라가 이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로라가 그럼 뭐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쁜 오로라. 예, 오로라가 있는데 태양풍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태양풍이 뭐냐면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막 일어나요. 흑점에서 막 그렇죠. 발생하게 되면 전자, 양성자 등 전하일대 입자들이 우주로 막 방출된답니다. 방출이 되면 그게 이제 우주가 방출되면 그 대상 중에 그거를 맞이하는 대상 중에 이제 지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에 이제 그 입자들이 지구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 자기장이 이끌려 자기력선이 열려 있는 극지방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된다고 해요. 다른 데는 안 가고요. 그러면 극지방에 쏟아 내려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상층 대기에 있는 산소 질소하고 충돌이 이렇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충돌로 인해서 에너지가 이제 뭐랄까 발생하게 되고 다시 그 입자들 충돌된 입자들이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때 이제 또 에너지를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오로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어떤 절차가 있는 오로라가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IM맵인데 초기 운영 기간 낮 지역, 밤 지역, 극 지역을 지날 때마다 크게 달라진 전리권의 플라즈마 및 자기장 환경 때문에 이제 최적화된 관측 조건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플라즈마가 또 뭐냐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물질의 네 번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체의 에너지를 가해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이온과 자유전자가 뒤섞여 이온화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이걸 또 쉽게 말하면 네. 전기가 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번개, 태양, 오로라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이 자연현상이죠. 네. 우리가 실생활에는 형광등, 네온사인, PDP, TV,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기술에서 활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군사 장비에는 기본적으로 GPS가 달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간과 위치 이런 것들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 때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지휘소에서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상 변화가 오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무기 체계를 할지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누가 잘 활용해가지고 이걸 작전에 활용에 따라서 성공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이번 누리호에요. 주탑재 위성뿐만 아니라 부탑재 위성도 있어요. 이게 큐브 위성인데 12기나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은 위성을 한 번에 이제 순서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이제 부탑재 위성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이제 발사 비용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번 발사체가 올라갈 때 여러 개의 위성을 싣고 가서 투입을 해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복수의 위성을 사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제 정확하게 분리해내는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간섭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섭 충돌이 없이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큐브 위성이 12기가 분리가 되는데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큐브 위성 기본 사이즈가 원유입니다.
원 유닛이라고 하는 거고 이 원유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10cm, 10cm 정도 크기입니다. 진짜 큐브처럼 생긴 네네. 거예요. 네. 10cm, 10cm, 10cm. 네. 무게는 한 1.3kg 정도. 근데 이게 세 개가 모이면 3U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위성도 3U 큐브 위성, 그리고 이 3U 큐브 위성이 두 개가 모이면 6U 큐브 위성. 그래서 6U 큐브 위성이 두 개가 모이면 12U 큐브 위성. 예. 따라서 이번에는 3U, 6U, 12U 큐브 위성이 발사가 되고요. 그러면 큐브 위성을 분리하는 건 어떻게 분리해 주냐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대형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의 아래쪽 단에 링 어댑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링 어댑터가 발사체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분리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면 분리가 되는 시퀀스를 갖는 거고요.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 사이즈를 갖기 때문에 큐브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 전용관이 있습니다. 네. 이게 피파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큐브 위성을 안에 그 수납을 하게 되면 수납을 하고 뚜껑을 닫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그대로 발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아, 발사체로부터 이제 어떤 분리 신호를 받게 되면 예. 여기 있는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안쪽에 있는 발사관 안쪽에 있는 스프링의 복원력으로 위성을 밀어내는 형태. 따라서 이로부터 이제 위성을 사출해내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주탑재 위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탑재 위성까지 쏘아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큐브 위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가로 개발이 가능하고 아, 저가로 개발이 가능하면서 여러 가지 사전 시험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우주의 하는 드론 겁니다.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 네. 고가의 대형 위성에 네. 우리가 신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브 위성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12개의 큐브 위성 같은 경우도 우주 메디칼 실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항법에 대한 부분 또는 지구 관측 또는 위성 폐기 그다음에 6G 통신 사전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검증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서울대 스노글라이트 3호라고 하는 부분은 그 두 개의 큐브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편대 비행을 하면서 어떤 지구 전역의 대기 요소에 대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임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서 쏘아 올린 스페이스 린텍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쏘아 올린 그 위성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메디칼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 단백질의 순수 결정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의학 실험용 큐브 위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큐브 위성이라고 하는 건 12U 정도 되는 큐브 위성.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이나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이런 부품들이 그 궤도상에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할지라고 네. 하는 걸 검증하는 걸 목표로 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누리호 제작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이스 X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서 좀 획기적인 시작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그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차 발사까지는 이제 국가 주도로 해가지고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면 4차부터는 이제 새로운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산업을 개척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제작 총괄도 물론 발사의 제 그런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다 수행을 했고 앞으로 이제 하나는 27년까지 해서 누리호 발사를 주관하면서 발사체 기술을 완전히 체득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글로벌 발사체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서 서로 경쟁을 해야지만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위주로 해서 잠식되고 있는 그런 어떤 뉴스페이스 시장을 우리가 하나씩 점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년에 5차고 그 다음 해 6차까지 연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얼핏 생각해도 이게 1년 단위로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텀을 짧게 잡아야 되는 건가?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 발사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성공률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성공률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건 신뢰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뢰도를 높여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해외의 위성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발사 서비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발사 성공률이 99.3%. 네. 그리고 한때 이제 유럽에서 가장 대표하는 아리안 5 같은 경우가 한 98.5% 성공률을 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에 근접하는 성공률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게 부품이라고 하는 단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그 신뢰도, 9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조립을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게 되면 발사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상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뭔가 성능이 결함이 있다거나 하면 리콜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 그 우주는 어렵죠. 네, 근데 우주는 버튼을 누르는 어떻게 해야 순간 날아가서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여러 번의 발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잠재적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실까 추측이 되는데 아리랑 7호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그 아비오사의 베가시라는 발사체로 발사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왜 누리호에 실어서 발사를 못했습니까? 네, 그 아리랑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주도로 개발된 위성이고 굉장히 고가의 위성이거든요. 우리가 정부 주도의 이런 고가의 위성을 누리호에 싣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의 실패 확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검증된 발사체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일단은 98% 넘어야 되겠네. 아까 그 다른 네. 경쟁사랑 얘기하시는 네.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호가 그 다목적 실용위성 7호 같은 경우가 네. 대략 위성 중량이 한 1,80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중량이 있는 위성을 목표하는 고도에 실어 올리는 데 있어서도 약간 누리호로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대형 위성이기 때문에 어떤 위성을 덮고 있는 누리호의 상단부 그 덮개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약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따라서 이제 그야말로 정부 주도의 실용급 위성, 고가의 위성을 실어 올리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좀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발사 성공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도요. 우리 그 아리랑이라 이름을 붙인 거 어울리게 우리가 독자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기존 위성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를 갖췄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왜 첩보 영화 보면은 위성에서 진짜 땅에 있는 작은 것까지 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어요? 흑백 같은 경우는 0.3m급, 30cm죠. 그다음에 칼라 같은 경우 1.12m급인데 어. 쉽게 말하면 이제 기존보다는 3배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광학 능력을 갖춘 건데 네. 피자 노트북 크기 한 30c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식별할 수가 있고 차량 종류 세단이냐 SUV냐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뭐를 사용했냐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나사의 FIRMS, 펌스라는 이제 산불 감시 관련된 위성을 자료를 전송을 받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활용을 했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산불을 감지하기 때문에 포에 나가는 화염을 계속해서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30분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포진이 이제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위성 영상으로 펌스가 제공하는 축적된 영상을 보고 바로 그냥 사격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초고해상도를 갖고 있는 위성들이 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영역에서 이제 활동이 가능하고 우리의 인류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아리랑 7호에는 CMG라고 해서 제어 모멘트 자이로가 와 이제 강전송 고기동 실시간 테라비트 영상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펌스의 어떤 기능처럼 잘만 운용의 묘를 하게 된다면 네. 뭐 예를 재해재난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유사시에는 우리가 이제 국방이라든가 안보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아리랑 7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관측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장치가 이 비행 모델에 또 탑재가 됐어요. 이건 네. 또 어떤 원리로 만든 건지 궁금해요. 네, 위성에는 여러 가지 그 구동 장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구동부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소 진동을 발생하는 발생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위성에 미소 진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떨림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조그만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곳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나 고도가 36,000km에 해당되는 정지 궤도 위성에서는 높이서 보는 거니까 네, 아주 높은 조금이라도 이게 시야각이 틀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위치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영향상 하나는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 손떨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영상이 그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미세 진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해상도 관측을 하는 데 있어서 영상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다목적 위성 7호에는 우리가 비저블 카메라가 달려 있고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는 이제 온도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산불 감시나 이런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적외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적외선 센서의 검출면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쿨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프레서라고 하는 게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이제 쿨링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컴프레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장고를 만져보게 되면 미세한 떨림들이 있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소음이 계속 그렇죠.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위성에도 이제 이런 컴프레서 같은 진동을 발생하는 장비가 관측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의 그 민감도가 높은 장비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네. 미소진동 저감 장치가 탑재가 되게 되고요. 이번에 다목적 7호에도 실은 이제 제가 개발한 그 미소진동 저감 장치가 비행 모델로 납품이 돼서 진짜요? 네, 납품이 돼서 지금 현재 잘 운용 중에 있을 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한 겁니다. 네, 박사님 보니까 믿음이 갑니다. 텔레파시로. 네. 자, 인공위성 우주로 보낼 때 가장 큰 숙제가 거대한 중력을 이겨낼 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발사하기도 했다는데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2006년 8월 20일 하와이 남쪽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네 번째 상업용 방송 위성이자 최초의 군용통신 위성 무궁화 5였습니다. 우리나라 위성 중 처음으로 해상 발사 시설에서 우주로 향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땅이 아닌 바다 한가운데서 왜 로켓을 쏘아 올린 걸까요? 무궁화 5호의 해상 발사를 맡은 곳 국제합작사 시런치였습니다. 1995년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네 나라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는데요. 미국 보잉사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마케팅과 시스템 운영을 맡으며 프로젝트에 큰 뼈대를 세웠고 우주 강국 러시아는 오랜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로켓 상단부와 탑재체 운반을 맡았습니다. 여기에 구소련 시절부터 로켓 기술을 축적해온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체 제니트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했고 노르웨이는 독보적인 선박 제조 기술로 발사에 쓰이는 두 척의 특수 선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시런치는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기술 동맹으로 탄생한 세계 유일의 해상 발사 기업이었죠. 그런데 안정적인 육지를 놔두고 왜 바다를 발사장으로 선택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적도가 지나가는 지점이 대부분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팽이처럼 자전하는데 그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바로 적도죠. 적도에서 로켓을 쏘면 지구 자전의 힘을 그대로 받아 더 적은 연료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구의 자전과 같은 속도로 도는 정지궤도 위성은 적도에서 발사할수록 유리한데요. 이 때문에 시런치가 발사한 인공위성은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이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켓이 폭발하거나 파편이 떨어져도 주변은 온통 바다뿐이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영토 침범이나 국제법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가 무궁화 5호의 발사처로 시런치를 선택한 것도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정밀한 로켓 발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두 척의 특수선 덕분인데요. 먼저 통제선이 길이 60m에 달하는 로켓을 품고 발사 지점에 도착하면 이미 바다에서 기다리던 오디세이 호와 밀착합니다. 오디세이 호는 로켓을 수평 상태로 넘겨받아 조심스럽게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우죠. 모든 준비가 끝나면 통제선은 안전거리 밖으로 물러나고 원격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은 바다를 박차고 우주로 날아오릅니다. 시런치는 1999년 모형 위성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당시 가장 무거운 5.4톤급 초대형 방송 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후 30차례가 넘는 해상 발사 기록을 세우며 순항했는데요. 그렇게 바다 위에서 우주 시대를 새롭게 여는 듯했던 시런치. 그런데 2010년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결국 파산을 맞이합니다. 매년 목표로 했던 수주 물량을 채우지 못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제 정세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과 러시아의 협력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으로 핵심 발사체인 제니트의 생산마저 어려워졌죠. 여기에 세 차례의 발사 실패까지 겹치며 신뢰도도 떨어졌습니다. 이념을 넘어선 기술 동맹은 결국 냉혹한 현실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죠. 비록 시런치는 사라졌지만 바다에서 우주로 향하는 도전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은 창정 11호와 재룡 3호 로켓을 해상에서 발사하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 거대 우주선 스타쉽의 미래 발사 플랫폼으로 바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해상 발사장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국토가 좁고 주변국과의 안보 환경으로 발사 각도 확보가 쉽지 않은 한반도 지형상 육상 발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엔 제주 남방 4km 해상에 위치한 바지선에서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하며 해상 발사의 가능성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매력적인 발사장으로 남아있는 푸른 바다. 그 위에서 인류의 우주를 향한 꿈은 다시 뜨겁게 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의미 있는 소식이 있었어요. 11월 2일이었는데요. 우리 군의 중대형 정찰 위성 5개를 띄우는 425 사업. 마지막 위성도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제 북한을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의 눈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작은 이제 2017년도 12월에 시작됐는데 올해 11월에 끝났죠. 이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결국에는 총 5기의 이제 위성이 운용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EOIR 탑재 위성이 1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SAR 위성이 4기가 되면서 이게 5개의 눈이잖아요. 5Eyes잖아요. 이게 2시간 단위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특정 지점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방 전략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타겟 1번이 뭐냐? 핵 WMD예요. 핵 WMD. 예,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추적 관리하고 제거할 거냐에 핵심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거기부터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삼축 체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삼축 체계 첫 번째가 뭐죠? 킬체인이지 않습니까? 킬체인이 왜 중요하냐면 킬체인은 뭐냐면 징조가 있으면 이제 타격을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봐야지만 먼저 결심해서 때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킬체인을 주도적이고 우리가 자유의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해상도가 30cm 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문주기가 2시간 할지라도 축적된 어떤 사진을 계속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된다면 주요 인사, 그다음에 주요 장비가 이동하는 것들을 예측하면서 네.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다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위성 5기가 5기가 실전 배치되면은 2시간에 한 번꼴로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또 2시간에 감시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걸 메우기 위해서 초소형 군집 정찰 위성 40여 기를 또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어떻게 보면 위성계 드론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렇게 빈틈을 메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일단 군에서 발표한 부분은 2030년까지 초소형 SAR 위성입니다. 영상 레이더 위성 40기를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위성이 한번 이 공전을 하는 데서 한 90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면 이 방문 주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쏘아 올리는 건 40여 기의 초소형 SAR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고 이 부분도 이제 혹시 그 큐브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위성은 한 무게로는 한 100에서 200kg 정도 되는 초소형 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게 저가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소형 SAR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초소형 위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 위성인 그 SAR 위성 같은 경우가 아직 발사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1,700kg 정도 되거든요. 1,700kg 정도 되는데 해상도 측면에서는 한 50cm급의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미국의 스타트업인 움브라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초소형 SAR 위성이 무게가 한 70kg 정도. 그런데 해상도는 16cm급을 제공하거든요. 무게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1750대 70. 그런데 해상도는 50인데 16cm급의 네. 해상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다는 건 이제 초소형 위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술에 입각해서 40여 개를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소형 위성이기 때문에 물론 대형 위성급 고가의 위성에 비해서는 기능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제한 요소, 운용상의 제한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초소형 위성은 어떤 그 징후 포착 임무에 활용을 하고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징후가 포착되면 보다 더 해상도가 높고 보다 더 정밀한 사유 위성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상근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 누리호를 비롯해서 많은 발사체들이 이제
한 번 쏘면 폐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일종의 일회용 같은 거고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이거를 재사용하겠다. 네네.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해서 화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일회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네.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원리와 네네. 또 이렇게 했을 때 이점들 좀 짚어주실까요? 이게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기술력이겠죠. 그런 기술력을 많이 쏴봐야지만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회용을 쏘게 되면은 한 번 발사할 때마다 약 1,000에서 1,500억 정도가 억 원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운 거죠. 이게 민간으로 이양을 해보니까 이걸 그러면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 분리된 것들을 좀 이렇게 AI라든가 기술력을 이용해갖고 이제 원래 발사장으로 돌아오게 좀 만들면 안 될까라고 한 게 이제 펠컨 9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발사체에서 분리된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면서 발사체가 밑으로 와갖고 이제 저 지금 가짜 영상인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발사된 데 와서 장착을 하면서 쭉 내려가잖아요. 집으로 찾아가.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아까 한 번 발사할 때마다 1,000에서 1,500원이 들어갔는데 10분의 1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회용 그 발사체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세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재사용으로 하게 되면 그 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효과가 있다는 한 거고. 번 조립했던 그렇죠. 거니까. 예,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이제 안보적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X가 현재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60%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사해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의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적 가치가 안보적 가치로도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 이제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있다면 중국에 첸판 고항이란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2030년까지 15,000개가 넘는 위성을 띄우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인데 이게 위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발사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족해서 이제 비상등이 켜졌다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위성 경쟁을 할 때 발사체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네. 들리거든요. 네, 스페이스X의 이런 스타링크를 뭔가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뭐 15,000개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까지 스케일이 네, 5차례에 걸쳐 가지고 쏘아 올린 게 네. 9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발사체를 국영 제조업체가 만든 장정이라고 하는 발사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장정이라고 발사체만을 사용해서는 수요가 충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민간 기업인 뭐 랜드스페이스라고 하는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하는 회사들도 지금 시험 발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제 시험 발사에서 다시 돌아오는 부분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재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 특성상 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도 이런 많은 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해서 발사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객관적 현장에 계시니까 중국이 우주 산업에서 미국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떻습니까? 수준 차이가 아직 많이 납니까? 꽤 따라왔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을 앞지른 기술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라고 하는 체제적인 성격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밀어붙이니까. 네, 훨씬 더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는 빠르게 갈 수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즘 그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모든 제조업은 중국이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요. 지금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누리호에 그 연료가 뭐가 들어갈까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등유 엔진이더라고요. 네. 등유 엔진. 케로신. 예. 근데 이거를 메타 엔진으로 바꾼다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 메탄 엔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탄 엔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소시 그을림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더 멀리라고 하는 건 심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더 먼 곳까지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달이나 어떤 행성을 전초기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이나 행성에서 발사체를 발사를 하게 되면 달만 하더라도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서도 훨씬 더 효율 좋게 멀리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떤 달이나 이런 행성 환경에서 어떤 이산화탄소하고 수소를 우리가 조합을 하게 되면 메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성에서 우리가 전초기지를 삼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메탄을 생성하고
이것들을 발사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탄 연료가 주목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35년에 실제 메탄 엔진 실제 운용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계 기술이라고 하는 건 1년 단위로 기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해외는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의 발전 추세를 고려를 해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메탄 엔진을 개발할 건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32년 한 그때쯤 되면은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겠다라는 청사진도 내세웠어요. 네네. 그리고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또 세웠습니다. 네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뭐 실질적으로 네. 보게 된다면 우주 개발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이제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궤도에 위성을 진입한 다음에 달에 가고 그다음에 화성에 가고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교신을 하고 데이터를 보고 새로운 생명체를 뭐 확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저는 같은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고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은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빨리 이제 정부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이제 뭐랄까 쌓았던 데이터를 빨리 스피노프해서 민간 기업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고 다른 데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초소형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그 민항기에다가 발사체를 발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비용 비싸지긴 못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틈새 시장을 찾아야 된다 했잖아요. 교수님께서 몇 번 강조해 주신 것처럼 큐브 위성을 제작하는 것들, 그죠? 그다음 아까 발사체를 다변화하는 것들, 항공기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어떤 기상과 그다음에 지점에 관련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한 어떤 발사체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바지선에서 발사를 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행기에 실어갖고 하게 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기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그러네. 지점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주 산업이라고 보게 된다면 그거를 딱 뭐 발사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게 뭐냐면 우주 통신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막사 테크놀로지스라는 어떤 그런 우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도 그런 데이터 어떤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지 마라. 자꾸 사고의 전환. 사고를 통해서 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 그 틈새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라. 그게 제 핵심적인 메시지고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기반이 저는 토대가 형성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어떤 틈새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군에서는 군과 이제 관에서는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누리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일까? 네, 결국은 이제 뭐 우주력 강화 전략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국내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방이 견인을 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민간의 우주 기술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라고 하는 게 대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기간 산업들하고 이런 우주 산업들을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 투자를 통해서 민간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 네. 이 부분들이 국방 우주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최근에 그 우주항공청장이 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29년부터 32년 사이 발사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차례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끌어올리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민의 수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산업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어떤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군의 우주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발사체의 역량은 결국 우리 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올릴 수 있는 우주 주권입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누리호 4차 성공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